아직은 이 2022 베타기 때문에 베타는 베타입니다. 기능이 완벽하지 않아요. 완벽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런 기능이 추가된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정이 끝난 후에 그때 이제 마지막에 궁금한 사항은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2020 새로운 기능에 대한 이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짜 기준으로 퍼블릭 베타 빌드 175가 발표가 됐습니다. 요거는 아치라인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30일 동안 평가 버전으로 사용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추가된 기능을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이음매 없는 텍스처, seamless 텍스처라고 하는데요. 이런 이음매 없는 텍스처를 아치라인 내부적으로 생성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가 미리 이제 파일을 열어놨고요. 자, 이 뒤쪽 벽면에 벽지를 우리가 매핑을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2층 이 부분인데, 자, 여기에 제가 미리 다운을 받아서 저장을 해놨습니다. 우리나라의 서울 벽지 중에 하나를 다운을 받았고요. 자, 요거를 일단은 디자인 센터에다가 넣겠습니다. 자, 여기에 넣겠습니다. 자, 나의 오늘 날짜로 하나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재질에 나의 오늘 날짜로 지정한 이 폴더 안에 재질이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이 재질을 드래그 앤 드롭해서 벽면에 매핑을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이게 문제죠, 사실요. 이렇게 이음매 부분에 바둑판 이 연결 이음매가 눈에 보이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을 편집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일단 화면 안에 이미지로 하나 맵을 삽입을 하고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에 편집 메뉴가 들어왔어요. 여기에서 이음매 없는 패턴 만들기. 자, 여기에서 엣지를 선택을 하고 연결이 되도록 이 텍스처의 위치를 수정을 해줍니다. 아래쪽, 위쪽 이렇게 자연스러운 위치에서 클릭을 해주고요. 자, 완료되면 이 재질을 다시 한번 저장을 해줍니다. 저장해서 다른 이름으로 재질 저장. 나의 오늘 날짜 폴더 다시 한번 저장을 하겠습니다. 저장할 때 다시 한번 더 재질 속성 부분이 나타나고요. 확인하겠습니다. 재질에 자, 새로 저장한 이 재질이 이렇게 들어갔고요. 자, 이 재질을 3D에서 매핑을 해주겠습니다. 그림으로.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이음매 없는 이런 텍스처로 표현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재질의 색상을 설정할 수 있도록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자, 3D에서 확인을 해볼게요. 바닥에 지금 재질, 나무, 마루 재질 들어가 있는 데에서 이런 메뉴가 추가가 됐는데 색상 추가를 체크를 하게 되면은 기존 원본의 재질에서 색상을 믹스를 해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원본 색상을 변경을 해주는 기능이 추가가 됐고요. 자, 이미지 투명도를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또 추가가 됐습니다. 다 이제 모두 텍스처에 대한 부분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 이 안에서 조명 개체를 하나 배치를 해볼게요. 자, 여기 전등의 갓 부분에 불투명한 재질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 반투명한 재질을 내가 사용을 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자, 이런 패턴을 제가 지금 하나 찾아놨어요. 이 안에 등록을 하겠습니다. 나의 0313에 저장을 하겠습니다. 재질에 나의 0313에 저장된 패턴을 배치를 하고요. 자, 여기에 자, 이미지가 지금 흑과 백이잖아요. 이런 흑백 이미지인데 이 패턴에 대해서 색상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 전에 뭐 색상 반전 기능도 이번에 추가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거꾸로 반전을 해줄 수도 있고요. 여기에서 색상화 이미지라고 해서 이 이미지의 색상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이제 색상 부분에 대해서 투명도 설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블랙 부분에 블랙을 선택하고 이 부분의 투명도를 여기서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확인하고요. 블랙이 빠졌죠? 자, 이거를 다시 한 번 더 저장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재질 저장. 나의 0313의 요 경로에 똑같이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조금 작은 사이즈로 크기는 변경을 할게요. 100에
100으로 저장하겠습니다. 그러면은 0313에 다시 저장된 이 재질이 있고요. 자, 이 재질을 이 전등 갓 부분에 이 개체의 텍스처 변경해서 지정을 합니다. 그럼 여기 전등 갓 부분 면에 이렇게 투명 이렇게 설정이 들어가 있는 이 재질이 설정이 되고, 이 상태로 렌더링을 한 이미지가 이거예요. 이 내부에 이제 빛이 투과돼서 나오는 게 보이시죠? 이런 식의 표현이 가능해졌습니다. 렌더링 했을 때. 자, 그 다음 자, 랜덤 타일링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자, 랜덤 타일링은 자, 이렇게 바닥에 타일 배치를 했을 때 이 타일이 그냥 단색 타일이면 상관이 없는데, 대리석 타일 같은 거 있죠? 패턴이 보이는 거. 예를 들어서 돌에서 대리석. 지금 요런 대리석도 사실 패턴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뭐 그냥 넘어갈 수 있겠지만, 요런 거 있잖아요. 대리석에 요런 간지라고 하잖아요. 요런 무늬가 있는 요런 대리석 같은 경우에는 요 일정한 패턴으로 하는 게 너무 어색해 보이기 때문에 요런 부분에서 수정을 할 수 있도록 타일 편집에 이런 옵션이 들어왔습니다. 랜덤 타일 회전이라는 옵션이 추가가 됐어요. 체크하게 되면은 원본 텍스처가 쓰고 있는 이 텍스처의 방향을 랜덤하게 회전을 시켜줍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아까 일정한 방향으로 쭉 진행했던 것보다 좀 더 자연스러운 타일링 패턴 표현이 가능해졌습니다. 자, 사용자 범프 매핑, 노멀 맵이라고 해서 범프를 표현해 줄 수 있는 맵 확장자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범프를 표현하는 CG상의 방법은 범프, 흑백의 맵을 사용을 하는 방법하고, 디스플레이스먼트라고 해서 면을 직접 이렇게 폴리곤을 이렇게 꾸겨주는 기술이 있어요. 그거 하고, 그리고 노멀 맵, 요런 맵을 사용을 해서 이런 울퉁불퉁한 요철이나 주름, 요런 부분을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요 노멀 맵에 대해서 사용자가 생성을 하거나, 혹은 이런 노멀 맵은 웹에서 검색을 해도 많이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맵을 사용을 해서 범프를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자, 뷰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요 소파에서 자, 색상으로 일단은 하나 지정을 해볼게요. 자, 색상을 지정을 했고요. 자, 쉐이딩 모드를 현실적인 모드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재질을 속성에 들어가서요. 원래도 범프를 표현하는 이런 미리 들어가 있는 프리셋 범프 맵들이 있었어요. 흑백으로 되어 있는. 선택을 하면은 요철이 보이죠. 지금 이건 렌더링 화면이 아닙니다. 미리 보기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이 흑백 요철 맵을 사용을 해서 범프를 표현을 해줄 수가 있었는데, 이것 외에 다른 이제 범프를 표현을 하고 싶다면은 사용자가 그 맵을 생성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맵을 검색을 해서 이런 가죽 재질 같은 거 검색하면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가죽 재질을 검색해서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하거나, 혹은 저는 이 안에 있는 재질을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레더 재질을 배치를 하고요. 자, 이거에 대해서 노멀 맵으로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노멀 맵 생성. 그러면은 노멀 맵이 자동으로 생성이 됐고요. 이 노멀 맵을 다시 한 번 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외부로 맵 형태로 내보내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미리 저장해 놓은 노멀 맵을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재질 찾기 해서. 자, 여기에서 파일 열기. 바탕화면에 제가 미리 저장해 놓은 부분은 여기에서 텍스처에 레더 004, 아까 그 파일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요 처리 보이시죠? 자, 요 상태로 렌더링을 진행을 하게 되면은 지금과 같은 이런 화면을 렌더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요 처리 좀 보이시나요? 화면이? 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렌더링 아웃포커싱 기능이 추가가 됐는데, 이거는 이제 아치라인의 렌더링 기능과 관계가 있는 기능입니다. 자, 다시 일관된 색상으로 변경을 하고요. 그 아치라인 안에 이 렌더링 기능이 있어요. 여기서 렌더링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DOF라고 해서 이 탭이 추가가 된 게 이제 달라진 부분인데요. DOF는 Depth of Field라고 해서 피사계 심도, 카메라를 조금 아신다면은 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특정 부분에 포커스를 주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포커스를 날리는 거죠. 흐릿하게 표현을 해주는 그런 표현을
이 렌더러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바뀌었는데, 자, Enable DOF 체크를 하게 되면은 조금 이미지가 이제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렌더 과정 중에 미리 보기를 할 수가 있고요. 어디 부분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주느냐 여기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Near 하면은 카메라와 가까운 요 가까운 부분에 핀트를 맞춰주고요. Far 하게 되면은 먼 부분, 저 먼 부분 싱크대가 있는 부분에 핀트를 맞춰주고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흐릿하게 처리를 해줍니다. 혹은 커스텀 체크하게 되면은 사용자가 원하는 그 포커스를 맞춰줄 위치에 거리를 여기서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거리 미터로 나오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앞쪽에 가까울수록 요 길이가 짧을수록 카메라와 가까운 위치에서 포커스가 생성이 된다는 거죠. 여기 밑에 보면은 포칼 레인지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핀트를 맞춰줄 레인지 범위라고 보시면 돼요. 이 범위가 짧게 형성이 될수록 이제 핀트가 맞는 그 뎁스 깊이는 짧게 표현이 되는데, 이런 표현은 보통 그 미니어처 그 사진 찍을 때 이런 표현이 많이 사용이 되죠. 그리고 인텐시티는 요 그 아웃포커싱이 될 부분의 강도입니다. 이런 식으로 DOF 표현이 가능해졌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자, 렌더링 끝까지 안 하겠습니다. 멈추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화면 기준축 회전이라는 기능이 추가가 됐는데요. 자, 이거는 이 파일에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이 파일에서 수직과 그 수평과 수직인 축 말고 이렇게 돌아가 있는 경우, 이렇게 회전이 돼 있는 축 부분, 이런 축 부분에서 사실은 여기 맞춰서 또 수직, 이 벽에 수직인 벽을 그리기가 사실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화면 안에서 임의적으로 축 방향을 변경을 해줍니다. 회전에서 회전. 그래서 여기랑 여기를 X축, 수평축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럼 요게 기준으로 Y축이 생성이 될 거고요.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직교 모드를 써서 이 벽에 수직인 벽을 편리하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지정하는 요 화면의 그 회전 방향은 기본 원점축 좌표를 바꾸는 건 아니고요. 그냥 화면 자체, 2D 드로잉 화면 자체를 이렇게 일시적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돌려준다고 해서 3D 뷰포트에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니고, 그리고 북쪽의 위치를 임의로 변경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단순한 드로잉의 기준을 편리하게 드로잉하기 위해서 돌려주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원본의 위치로 돌아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전에 돌려놨던 그 방향으로 다시 한번 회전하고 싶다 그러면은 스왑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화면 교환, 이런 화면 이동, 화면 회전해 주는 거죠. 기능이 추가가 됐고요. 다음에 자, 비활성층 보이기. 자, 이 부분도 추가가 된 기능인데, 우리가 지금 내가 작업하는 층은 요 2층이에요. 2층인데 아래층에 내려갈 때 그리고 위층으로 올라갈 때 이렇게 층 이동을 해줄 수가 있는데, 층 이동 말고 현재 비활성인 층의 투영 상태를 여기서 조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전구 키면은 투영 상태 조정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보이기 상태로 변경을 하면은 비활성층을 투영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투영된 층끼리 이동을 해주는 버튼이 컨트롤로 들어왔습니다. 컨트롤을 누른 채로 이 층 이동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자, 다른 층이 이렇게 투영돼서 보여요. 색깔이 다르죠? 아래층으로 내려가 볼까요? 색깔이 다르죠? 이렇게 비활성층에 대해서 층 이동이 가능해졌습니다. 컨트롤을 눌러서요. 요 지금 투영돼서 보여지는 층의 색상은 옵션에서 수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 건축물 색의 비활성 색상, 여기 보면 파란색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 파란색을 누르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임의의 색상으로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비활성은 초록색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혹은 나는 색상으로 표현하는 게 싫다, 중간 톤 선택을 하게 되면은 아래층이 조금 연한색 톤으로 투영돼서 보여집니다. 이때 컬러도 연한색 컬러로 변경돼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원본 색상을 하게 되면은 이제 원본 색상으로 투영이 되는 거겠죠. 컨트롤 누르고 아래층 눌러보면 원본과 지금 현재 작업 중인 층과 투영돼서 보이는 층이 동일한 색상으로 이렇게 표현이 돼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비활성층에 대해서 층 이동이 가능해졌다는 게 이제 추가된 기능이고요. 자, 다음은 벽 프레이밍 보기 설정. 자, 이거는 3D 뷰포트를 갱신하는 옵션이 추가가 됐어요. 지금 이제 여는 이제 예제 파일은 그 헝가리에서 작업을 해놓은 파일이고요.
구성되어 있는 주택의 벽들은 이 프레이밍 구조가 벽에 설정이 되어 있어요. 이 프레이밍 구조가 설정된 벽에 대해서 3D 뷰포트로 보기 위해서 3D 갱신 옵션 중에서 자, 이런 옵션이 들어왔습니다. 벽 프레임만 표시. 요걸 체크를 하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벽에 프레이밍 구조 설정이 되어 있던 벽이 이런 식으로 3D 화면상에서 갱신돼서 나타납니다. 이 앞에 보이는 이런 벽들 같은 경우에는 이 벽 자체에 프레이밍 구조 설정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벽들은 원본의 벽과 동일하게 나타나고요. 프레이밍 벽이 있는 부분만 이렇게 프레이밍 구조로 3D 갱신이 됩니다. 자, 태그 기능이 추가가 됐는데요. 태그는 좀 일람표랑은 다르게 빠르게 어떤 특정 부분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도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저는 요 벽 부분을 태그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문서화 부분에 태그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태그에 태그 정의를 누르게 되면은 어떤 태그를 배치할 건지 여기서 정의 부분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건축 요소에서 벽에서 자, 지금 월 태그라고 해서 벽 태그가 기본값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요. 이 태그에 추가할 항목을 사용자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저는 총 두께를 한번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총 두께가 이 태그 항목에 들어갔는데 이 태그를 위치를 이동을 시키고 접두사를 제가 한글로 벽 두께 이렇게 지정을 하겠습니다. 벽 두께 그리고 확인. 자, 그리고 이 태그의 그 글씨 크기는 드래프팅에 있는 글씨 크기 기본 속성에 영향을 받습니다. 여기에서 테두리를 설정을 해 놓을게요. 그리고 태그를 배치를 하겠습니다. 벽 태그 벽을 선택을 하면은 그 해당 부분의 정보가 이런 식으로 태그로 표현이 됩니다. 자, 이렇게 태그 표현이 되면은 벽 두께 아까 우리 접두사 설정했던 게 이렇게 나오고요. 만약에 벽의 높이 지금 H5036.7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벽의 높이가 예를 들어서 변경을 해볼게요. 높이 변경해서 대충 이렇게 낮춰보겠습니다. 이렇게 벽 높이가 변경이 됐을 때 자, 태그를 다시 한번 배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배치를 하게 되면은 그 조정한 벽 높이가 이 태그에 갱신돼서 나타나거든요. 자, 다시 한번 조정해 볼게요. 자, 벽 높이가 조정이 됐죠? 그리고 태그를 갱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태그 업데이트 하게 되면 이 높이가 이 변경사항을 바로 적용을 해서 업데이트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태그 안에 있는 내용은 이 원본 객체하고 링크가 걸려 있다고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 보면은 재질에 대한 부분이 있거든요. 익스테리어, 인테리어 아까 전미사가 이렇게 설정이 돼 있었는데 자, 여기 뒤에 보면은 페인트 버킷 모양의 또 마커 같은 모양이 나타나는데 이걸 눌러서 리스트에서 바로 재질을 변경을 해줄 수가 있어요. 확인. 그러면은 요 해당 부분에 대해 3D에서 내가 별도의 재질 작업을 하지 않아도 태그를 통해서 재질을 변경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벽돌 재질로 한번 바꿔볼까요? 예를 들어서 재질의 빌딩의 벽돌. 그러면은 해당 벽돌 재질로 이렇게 태그도 변경이 되고 3D도 같이 갱신이 됩니다. 이런 태그 기능이 추가가 됐고요. 자, 문자 지시선. 자, 이게 지시선 문자, 단순한 지시선 문자가 아니라 객체와 연동되는, 얘도 마찬가지로 태그처럼 연동되는, 링크되는 문자에 대한 내용이 추가가 됐습니다. 볼까요? 보통 우리 이제 문자만 배치하기 위해서는 드래프팅 메뉴에서 텍스트를 그냥 배치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3연동, 슬라이딩, 현관, 중문 이렇게 지정을 할게요. 그리고 텍스트를 배치를 한 후에 이 텍스트를 자, 지시선 추가해서 요 문에 링크를 이렇게 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 지시선 문자는 요 객체와 링크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 객체를 삭제를 했을 때 요 지시선 문자도 같이 삭제가 되도록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은 사용자 항목 문서. 자, 이건 뭐냐면은 이 안에서 사용한 예를 들어서 문, 뭐 창문 이런 리스트를 사용자가 지정한 서식에 따라서 RTF 문서로 내보내기를 해줍니다. 문서화 부분에서 물량 산출과는 조금 다르게 RTF가 뭐냐면은 이거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만든 포맷이에요.
문서를 만드는 포맷인데 이 문서 포맷은 어떤 그 워드 프로그램에서도 다 호환이 됩니다. 정보를 그 공유하는 포맷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개체에서 문만 한번 켜보겠습니다. 그리고 확인하면은 이 기본값으로 들어가 있는 서식에 의해서 문서를 생성을 하게 되는데요. 바탕화면에 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는 아니고 리브레오피스 워드로 열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사용된 문의 이런 리스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뭐 판유리, 패널, 뭐 문턱 이런 정보들은 이 아치라인 내부적으로 이 문의 속성에 들어가면요, 이 정보들을 추가를 해줄 수가 있어요. 붙박이, 세부사항. 자, 여기서 보면은 문 패널의 종류, 셔터, 뭐 바깥 문이 있는지, 그 턱에 대한 거, 리모컨이 있는 문인지, 방충망 있는 문인지 이런 부분을 사용자가 정보를 남겨줄 수가 있습니다. 그 정보 남긴 항목을 그대로 문서로 다시 내보내기를 해주는 거고요. 이 서식은 사용자가 이런 그 회사 로고를 바꾸거나 이 표의 항목을 바꾸거나 이런 부분은 수정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구글 드라이브 백업. 자, 이거는 이제 구글 드라이브 아이디가 있으신 분들이 이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새 파일을 하나 넣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옵션 부분에 이런 항목이 추가가 됐습니다. 열기 및 저장 부분에 개인 구글 드라이브의 프로젝트 백업 사용이라는 항목이 추가됐어요. 요거를 체크를 하게 되면은 자, 파일에서 도구에 자, 본인 계정으로 로그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미리 로그인을 해놨기 때문에 로그 아웃이라고 뜨는 거고요. 이렇게 본인 계정이 로그인 돼 있으면은 이 프로젝트를 작업을 하다가 저장을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바탕화면에 0313으로 저장을 했을 때, 자, 내 PC에도 저장이 되지만 동일하게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가 자동으로 진행이 됩니다. 내 PC에도 저장되고 백업이 되는 거죠. 드라이브에는 협업을 할 때나 혹은 내가 이 자리 저 자리 옮겨가면서 작업을 할 때 이 G 드라이브를 사용을 해서 이 프로젝트를 백업을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구글 드라이브 그 개인 사용자가 기본 용량이 15기가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정도 용량을 사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일을 가지고 올 때도 마찬가지로 도구에서 구글 드라이브에서 다운로드 이걸 누르게 되면은 내가 G 드라이브에 업로드 해놨던 리스트를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 제가 하나 다운받아 볼게요. 4메가짜리 좀 작은 걸로. 그리고 이 히스토리를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같은 이름으로 또 여기서도 저장하고 저기서도 저장했을 수가 있잖아요. 파일을.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히스토리가 남습니다. 몇 월 며칠 날 저장했던 거. 갈수록 이제 뭐 작업 용량은 커지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 해당 파일을 다운로드를 받게 되면은 내 문서에 그 클라우드 다운로드라는 기본 폴더가 있어요. 여기에 다운로드가 진행이 됩니다. 저장을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다운로드한 프로젝트를 바로 열어서 작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제가 이제 다른 자리에서 테스트로 작업하던 그 파일이 지금 열려 있는데 이런 식으로 G 드라이브 백업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다음 자, 가져오기 내보내기 옵션에서 좀 수정 사항이 있어요. 예전에는 이제 스케치업 파일로 내보내기를 할 때 그 버전을 선택할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스케치업 파일을 내보내기를 할 때 자, 이렇게 버전을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낮은 버전으로 버전을 낮춰서 저장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됐고, 그 다음에 그 DWG로 파일을 내보내기를 할 때, 2D 우리가 드로잉을 요거를 내보내기를 할 때, 요 원점의 위치를 변경을 할 수 있는 옵션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동 부분에 프로젝트 원점 재배치 누르게 되면은 내가 지정한 예를 들어서 이쪽을 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요 원점이 이쪽으로 이동이 되죠. 이 원점을 살려서 그대로 내보내기 했을 때 DWG에서 CAD 파일에서 이 원점이 유지된 채 내보내기가 됩니다. 이 원점 이동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됐어요. 아까 우리가 화면을 옮기는 뷰포트를 회전하는 기능이 있었잖아요. 그건 화면에 대한 거, 그냥 종이 돌리듯이 돌리는 거고, 이 부분은 좌표, 기본 좌표의 원점축을 이동을 해주는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추가된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건축 그리드선 넣는 게 이제 추가가 됐는데요. 이것도 새 파일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드래프팅에 자, 그리드선에 대한 속성을 지정을 먼저 하겠습니다. 그리드의 선의 색깔은 블랙으로 그냥 실선으로 레이어가 그리드라는 레이어에 생성이 될 거고요. 자, 접두 문자 Y, X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숫자 그리고 상단에서 하단 이 옵션은 끄도록 하고요. 네, 이렇게 저는 기본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드선을 배치를 하겠습니다. 이게 그리드선이죠, 그쵸? 네, 여기에 이렇게 기둥을 한번 배치를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기둥 400, 400짜리 기둥을 사각 기둥으로 여기에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기둥을 다중 복사를 좀 해줄게요. 사각 배열 요 기둥 기준점 자 5개씩 5개 만들어 놨으니까요. 자, 종료점을 찍고 이쪽도 이렇게 찍고 자, 이런 식으로 다중 복사를 했고요. 자, 이렇게 그리드의 교차 지점에 이렇게 배치된 사각 기둥은 끝에 보면은 이렇게 빨간색 점으로 표시가 되는데 이게 이 그리드선에 구속이 돼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드선에 객체가 구속이 되면은 이 그리드선의 위치를 이동을 했을 때 자, 이렇게 옮겼을 때 요 이동된 위치에 따라갑니다. 객체 구속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끝점 이동해서 이런 식으로 구속이 되는데 요 구속을 끊고 싶다면은 요 빨간색 점 여기서 연결 끊기를 해주게 되면은 요 구속은 해지가 됩니다. 끝점 이동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얘는 이제 따라가지 않죠. 이런 식으로 건축 그리드를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조명 계획. 자, 이 부분은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이거를 이제 그 최종 소비자한테까지 그 조명이 연결된 상태 이런 것까지 도면을 잘 주진 않거든요. 그런데 자, 이 소프트웨어 상에서 그런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집 전등이 어떤 스위치에서 뭐가 켜지는지 그런 거 안 알려주잖아요, 사실. 그죠? 집에 가면 그냥 눌러보고 그냥 학습을 하는 정도지. 근데 자, 여기에서 자, 제가 조명과 그 스위치를 여기 미리 배치를 해놨는데요. 이 스위치는 그 개체가 있습니다. 이 개체에서 스위치 소켓, 여기에서 판형 스위치. 드래그 앤 드롭 하면은 3D도 배치가 되지만 2D에서 이런 심볼로 배치가 됩니다. 이 배치된 게 요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요 심볼들 끝에 보면은 선택하면 이렇게 그 커넥터 마커가 추가가 됐어요. 자, 이게 뭐냐면은 이제 연결을 할 수 있도록 대기 상태를 보여준다는 뜻이에요. 자, 미리 보기에서 조명 계획에 요 메뉴가 아예 추가가 됐죠. 조명 계획이라는 램프 상태 표시를 누르게 되면은 요것들은 램프예요. 요것들은 스위치인데 연두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것들은 이제 연결 대기 상태에 있는 램프다, 스위치다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자, 요 스위치랑 요 램프랑 연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요 연결 마커에서 스위치 및 램프 할당 그리고 요 실링 조명을 하나 요 스위치에 할당을 할게요. 자, 이렇게 선으로 연결이 됐는데 요 상태에서 자, 램프 상태 표시를 누르게 되면 색깔이 달라졌죠. 자, 빨간색은 요거는 램프 그냥 스위치를 하나만 할당을 할 수 있는 스위치인데 그러니까 스위치 버튼이 하나인 거예요. 요거를 켰을 때 얘가 이제 할당이 된 거예요. 요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고 파란색으로 나타나는 건 뭐냐면은 얘는 커넥터가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연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요거를 하나 켰을 때 요 램프 요거랑 요거 두 개 같이 켜진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한번 램프 상태 표시 보면은 이제 빨간색으로 나오죠. 이것들은 이제 모두 다 할당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할당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요 아직까지 연두색으로 나오는 것들 있죠. 자, 요것도 한번 연결을 해볼까요? 커넥터를 램프 할당을 해서 요 끝에 할당을 하고요. 얘도 커넥터 하나 남아있죠? 같은 전등이니까.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램프 상태 표시했을 때 자, 이렇게 빨간색으로 나온 건 할당이 끝난 거예요. 파란색은 할당을 아직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얘 머리 뿔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유럽식 표기 방법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이 심볼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자, 요 심볼에 요 두 개는 버튼 두 개란 뜻이에요. 요 보면은 3D도 버튼 두 개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램프를 할당을 합니다. 여기 LED 바가 있어요. 요거를 선택을 해볼게요. 그리고 요렇게. 그럼 요거 스위치는 얘랑 할당이 됐는데 얘가 좀 너무 가리잖아요. 요 스위치를. 그래서 요런 거는 호로 변경을 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선의 형태를요. 그리고 램프 상태 표시 보면은 이제 붉은색으로 모든 스위치와 램프가 할당이 완료된 상태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의 표현을 이제 추가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제 MEP 기능입니다. 아치란 2020에서 가장 공을 들인 기능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근데 아직까지 이제 컨셉을 표현하는 정도의 MEP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뭐 이제 풍량을 계산을 한다던가 뭐 환기 개수를 계산을 해준다던가 이런 건 아닙니다. 그냥 화면상에서 파이프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구나, 덕트가 여기 있구나 이런 거를 표시를 해주는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자 지금 2층에 여기 보면 세대가 2개예요. 계단을 기준으로 이쪽 세대 2개인데 그죠? 여기 공간 쌓기 벽 있고 자, 이쪽 편에 한번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빌딩에서 천장을 먼저 넣어볼게요. 자동 천장 해서 요 내부를 자동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서 천장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 천장의 기본 높이는 현재 2,500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뭐 이거는 뭐 수치를 사용자가 다시 지정을 해줄 수도 있고요. 자 여기에 MEP 여기 리본 메뉴 자체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개체에서 MEP 요소가 여기 있어요. 피팅류가 있고 요소들이 있어요. 피팅은 이제 연결하는 연결관들을 말하는 거죠. 자 MEP 요소에서 자 히터에서 자 요거 한번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열교환기예요. 우리 흔히 열교환기라고 하고 자 이 열교환기는 그 환기시설이죠. 환기시설 그 열을 유지를 하면서 내부 외부를 그 환기를 해주는 환기장치인데 열회수형 환기장치라고 말합니다. 지금 패널 배치를 했는데 지금 안 보이죠? 왜 그러냐면 기본 높이가 천정보다 밑에 배치가 돼서 그렇습니다. 2700으로 기본 높이를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자, 가까이서 이 객체를 좀 살펴볼게요. 자, 이 MEP 요소, 이 객체에 대해서 정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눌러보니까 여기에 커넥터가 요 숫자만큼 있어요. 0, 1, 2, 3, 4, 5가 있는데 자 0번 커넥터는 뭐냐면은 전기라고 되어 있네요. 이 부분에서 이제 전기를 꼽나봐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파이핑이라고 해서 여기에서 물이 생겼을 때 이쪽으로 빠져나오도록 위생장치가 위생 호스가 연결이 되는 부분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 3, 4, 5는 보니까 직경이 모두 100이에요. 100짜리 파이프랑 연결이 되는 부분 같은데 커넥터 같은데 자 2개 2, 3번은 바깥에 그리고 4, 5번은 안쪽에 배치되는 이제 연결 부분이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선택했을 때 요 숫자가 여기서도 나오거든요. 자 돌려서 2, 3번은 바깥이랑 연결이 되도록 이렇게 돌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위치를 조금 이렇게 조정을 해줄게요. 자 그리고 여기서 바깥으로 공기를 빨아들이고 내보내게 할 수 있는 파이프 자 요 커넥터로부터 2D 그리기 해서 이렇게 파이프를 추가를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2D 그리기 해서 자, 이렇게 그리게 되면은 이 부분 원래 직경, 요 할당되어 있는 직경이 100mm였거든요. 그 100mm 그 관으로 이렇게 추가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려진 경로만큼. 자, 바깥으로 연결된 관을 뽑아놨고요. 그 다음에 내부에 자, 디퓨저를 배치를 하겠습니다. 디퓨저 요소가 요거밖에 없기 때문에 요거 배치를 할게요. 자, 디퓨저를 하나. 그리고 요거를 보니까 안 나오죠? 높이도 조정해줘야겠네요. 기본 높이 2, 4, 5번으로 지정하겠습니다. 요겁니다. 요거에 대해서 복사를 해주겠습니다. 여기도 하나 놓고 여기도 하나 놓고 각 방에 2개씩 할당을 해주겠습니다. 여기 놓고 자, 이렇게 디퓨저를 배치를 했고요. 자, 이 디퓨저 부분에 공기를 넣을 수 있는 그 배기라고 해야 되나요? 자, 덕트를 한번 배치를 하겠습니다. 덕트는 자, 여기에 조금 추정을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사각 덕트를 배치를 했는데 안 보이죠? 얘도 마찬가지로 기본 높이가 0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서 그래요. 높이 변경해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덕트가 나타났고요. 이 사각 덕트를 자, 요 동그란 요 부분과 매칭을 해주겠습니다. 이 커넥터 포인트랑. 근데 모양이 다르잖아요. 얘는 사각형이고 요 부분 동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때 레드샤를 사용을 합니다. 2형 다른 모양의 레드샤를 그리기 선택을 하고요.
드로잉에서 선택하겠습니다. 이 직경을 직접 입력을 해도 되는데 우리 화면 안에 있으니까 요거랑 연결할 거잖아요. 선택해서 자, 이 커넥터 몇 번이냐면 5번입니다. 직경 100이었네요. 그리고 클릭하고 자, 요 높이 차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 플렉서블 주름간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배치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높이 차를 고려해서 이 플렉시블이 자동으로 이렇게 배열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방에 있는 디퓨저들을 연결하기 위해서 T관을 T 피팅을 한번 사각관에 추가를 해줄게요. 피팅. 자, 여기도 하나, 그리고 끝에도 하나. 자, 이렇게 배치를 했는데요. 자, 요거는 이제 커넥팅 포인트를 좀 맞춰주기 위해서 조금 이동을 해주겠습니다. 경로 따라 이동해서 이동을 해주고, 자, 이 부분도 경로 따라 이동해서 요 만나는 이제 커넥팅 포인트 위치를 이렇게 맞춰주고요. 자, 끝에 보면은 이 파이프가 구멍이 빵 뚫려 있잖아요. 자, 이 부분은 구멍을 막아줄 수 있는 끝부분에 캡을 이용해서 끝부분을 막아줍니다. 아니면 공기가 다 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자, 이 부분을 연결을 이제 해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레듀샤예요. 왜냐면 얘는 네모나고 얘는 동그래요. 2형 레듀샤입니다. 레듀샤. 그리고 화면에서 얘랑 연결할 거죠. 그리고 길이 지정하고 플렉서블 높이차가 있으니까 플렉서블로 이렇게 연결을 해줍니다. 그럼 여기 높이차를 고려해서 그 주름간이 배치가 되고요. 이쪽도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2형 레듀사 얘랑 연결, 나머지는 플렉서블 됐죠? 자, 그리고 이 부분이 문제인데 이 부분은 보면은 나란하게 있지 않아요. 얘랑 연결을 해줄 건데 일단은 2형 레듀사를 쓰긴 해야 될 거예요. 레듀사. 그리고 연결은 얘랑 할 건데 자, 일단은 레듀사는 요만큼 가고 나머지는 이렇게 경로가 꺾이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플렉시블 말고 자동 연결 이런 걸 쓰면 편리합니다. 자동 연결하면은 그 짧은 경로를 자기가 알아서 추정을 해서 이렇게 배관을 마무리를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급기를 했으니까 바깥으로 내보내는 공기 파이프를 원형 덕트로 배치를 해볼게요. 이번에는 이제 속성을 먼저 지정을 해주고 넘어가겠습니다. 기본 높이는 2900으로 지정을 하고요. 원의 단면 프로파일은 160으로 지정을 할게요. 파이프 직경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OK 한 다음에 덕트에서 원형 덕트. 자, 원형 덕트 일단은 여기서 연결이 될 거예요. 열교환기 요 끝부분이랑 요 커넥터랑 여기 잠깐 머물렀다가 요 추정선을 좀 쓰고 싶어서 그래요. 그리고 이 공기조합 파이프는 이제 열 손실 문제 때문에 뭐 가까이 배치한다고 하더라고요. 요 급기 배기 파이프를 그다음에 이 끝부분에서 자, 요거는 현재 동그란 파이프예요. 동그란 파이프. 그래서 이 열교환기 끝에 있는 형태도 동그랗고 이 파이프도 동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형은 필요 없습니다. 그냥 레듀사, 그냥 크기만 달라지는 레듀사를 배치를 합니다. 레듀사 그리기. 그리고 여기랑 연결을 할 거예요. 4번.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플렉서블로 마무리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 플렉서블, 이 높이 차를 고려해서 이렇게 주름간이 배치가 됐고요. 마찬가지로 T 피팅을 원형에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하나 추가를 하고 여기 생겼죠? 자, 요거를 경로를 따라 이동을 한번 해주겠습니다. 여기 커넥팅 포인트 위치랑 맞춰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를 복사를 바로 할 수도 있어요. 경로를 따라 복제물 이동 해서 요 커넥팅 포인트로 기준으로 복제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여기 맞춰서 나란하게 요 T 피팅이 배치가 됐고 얘도 끝에 캡을 막아야겠죠.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열린 끝부분에 캡을 이렇게 막아줬고요. 자, 요거를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연결은 뭐 똑같아요. 이제 레듀사 같은 형태니까 그냥 일반 레듀사에 그리고 플렉서블 마무리를 합니다. 그럼 이렇게 휘어져요. 휘어지는 형태로 자동으로 연결이 마무리가 됩니다. 레듀사 얘랑 연결을 할 거야. 그리고 플렉서블 이것도 똑같겠죠. 뭐. 연결 얘랑 하는데 자, 레듀사 가는 그 위에 플렉서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피팅이 마무리가 됩니다.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 파이프 형태로 보여드렸고요. MEP 요소만 3D에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건축 요소만 화면에서 볼 수도 있고 같이 볼 수도 있고 혹은 MEP 요소 중심으로 이건 아직 좀 수정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네, 이런 식으로 MEP 요소를 좀 눈에 띄게 이런 식으로 화면에서 표현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초기화 해놓고
자, MEP 이제 기능이었고요. 그 다음에 추가된 기능이 또 MEP에서 이제 메뉴가 추가가 됐는데 바닥 난방 배관, 엑셀 파이프 이제 배관하는 기능이 추가가 됐어요. 자, 이 부분은 여기에서 이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MEP 부분에 파이프 부분에 자, 바닥 난방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선택을 하고요. 자, 바닥 난방 배관, 엑셀 파이프가 돌아갈 영역을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전체 영역에 대해서 사각형으로 이렇게 지정을 할게요. 자, 그리고 파이프가 들어오는 나가고 들어오는 파이프의 그 위치, 그리고 파이프 직경, 그리고 파이프 사이의 거리, 그리고 기본 높이를 지정을 해서 확인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난방 배관이 자동으로 경로가 지정이 되는데 이 경로는 이 끝점에서 이렇게 수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매듭을 이동을 해서. 근데 여기에서는 표현이 됐는데 여기 3D에서 안 보이죠? 왜 그러냐면은 이 높이가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 마감보다 밑에 내려가서 이제 파이프가 배치됐기 때문인데요. 자, 파이프를 보기 위해서 이 슬라브 속성에서 이 슬라브가 두 개의 마감 적층과 구조 적층을 가지고 있는 채로 생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마감 적층을 한번 꺼볼게요. 파이프 보려고. 자, 속성에서 지금 두 개 적층이죠. 적층에서 위에 적층을 꺼보겠습니다. 그럼 구조체만 보이겠죠? 여기 이제 파이프 배관된 게 나타납니다. 요 난방 배관이 얼만큼 사용됐는지에 대해서 자, 얘도 태그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자, 문서화에서 태그 정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MEP 요소, 여기서 파이프 길이 한번 재보려고 그러거든요. 자, 여기에 새로 하나 눌러서 만들겠습니다. 여기에서 이름을 엑셀 파이프 길이 이렇게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길이를 추가를 합니다.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태그를 배치를 할게요. 단일 태그 배치. 그리고 MEP 파이프에 내가 만들었던 게 엑셀 파이프 길이라는 태그예요. 이 태그를 켜고 확인한 후에 이 배관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배관의 총 길이가 185323 밀리미터, 그러니까 185m 정도 되겠네요. 네, 요 시공된 길이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만약에 이 배관이 하나가 매듭 삭제해서 좀 줄여볼게요. 그러면은 길이가 바뀌겠죠. 바뀐 길이에 대해서는 또 태그 업데이트를 해서 바뀐 길이를 이렇게 다시 업데이트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난방 배관 기능이 추가가 됐고요. 자, 그 다음 계단에서 추가된 옵션이 있습니다. 이거는 새 파일에서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기본적으로 계단은 들어가 있는 그 표준 형태들이 있어요. 계단을 배치를 하고요. 자, 이 계단에서 지금 슬라브 계단인데, 자, 일단 두 가지 옵션이 추가가 됐는데, 계단 속성의 옆판에 우리 여기 이제 첼판이라고 하잖아요. 요 수직 부분, 요 수직판을 일단 설정을 할 수 있는 것까지는 2019에서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수직판에 대해서 자, 각도를 지정할 수 있는 옵션이 추가가 됐습니다. 수직판의 기울기 30도 한번 넣어볼까요? 확인. 그럼 이렇게 네, 각도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수직판의 각도를 수정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자, 기본적으로 생성되는 계단은 항상 슬라브 계단이에요. 여기 슬라브 구조체를 가지고 생성이 되는데, 자, 멍의 계단이 추가가 됐습니다. 멍의 계단 선택. 그러면은 이 계단의 하부에 이런 철골 멍의 표현을 해주는 멍의 계단으로 이렇게 변경이 바로 가능하게 됐습니다. 자, 이 두 가지가 이제 계단에서 추가된 기능이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액자의 재질 변경. 이거 좀 소소한 재질 업데이트긴 한데, 자, 예를 들어서 벽이 이렇게 있어요. 계단은 좀 삭제하겠습니다. 자, 이 벽에 우리는 그 액자를 배치할 수 있는 인테리어 메뉴가 따로 있어요. 인테리어의 개체의 벽면의 그림. 기본 값은 이제 항상 모나리자입니다. 이 값을 사실은 얘도 엄밀히 말해서 재질이거든요. 이 재질에 대해서 기본 그림들이 있어요. 요거를 드래그 앤 드롭으로 바로 이렇게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원래는 이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 원본의 이미지의 사이즈에 맞춰서 이 전체적인 액자의 사이즈도 변경이 되고, 네, 요 이미지 그림도 바로 변경이 되는 걸로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아치라인 2020 버전 새 기능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